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는 18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에 전국 의대 교수들이 잇따라 동참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들에게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동시에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은 충남에서 전북에 이르는 단층이 수평으로 이동하며 생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이번 지진으로 단층 주변에 새로 응력이 쌓인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또다시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됐습니다. 소비자들이 쿠팡 자체 상품을 구매하도록 검색 순위를 조작한 쿠팡이 1,400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됐습니다. 이번 과징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체에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실제 장미와 똑같은 향 성분을 가진 식물 세포 배양체를 생산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현재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화장품 원료 국산화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4.8의 강진으로 주택과 학교는 물론 국가문화유산까지 수백 건의 피해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혹시 모를 여진 불안감 속에 일상 복귀를 위한 경제적, 심리적 지원을 정부에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김민성 기자입니다. 지진이 지나간 자리, 예전처럼 생활해도 되는 건지 소방당국의 현장 조사가 한창입니다. 이 집은 지붕에서 내려온 금이 창틀 안쪽까지 깊숙하게 나버렸습니다. 위험하겠네요. 여기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앞쪽에는 안쪽에는 좀. 여전히 지진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 주민들은 심리 상담이라도 받아보려고 집 밖에 모였습니다. 불안하고 다리가 떨려갖고 어저께 살지 못했거든요. 오늘은 조금 후련하고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 집계된 지진 피해 상황은 여기저기서 수백 곳이나 됐습니다. 전북 전역의 주택과 학교, 공공시설에서 허물어지고 깨진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내소사와 계암사 등 국가유산도 곳곳이 손상됐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현장을 찾아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안전을 잘 점검하고 안전할 경우에만 이렇게 거주하실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 점검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요. 주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가난한 사람한테만 보는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도 모든 것이 있고 편안히 잠잘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정부는 시설물 위험도 평가를 빠르게 마친 뒤 다가오는 장마철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둘러 복구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이번 지진은 단층이 수평으로 이동하면서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큰 지진은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지만 이제 서해안 내륙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보도에 장하영 기자입니다. 지진파를 분석해보니 이번 지진은 단층이 단층 면을 따라 수평으로 이동하는 주향 이동 단층으로 보입니다. 수직으로 이동하는 역단층이나 정단층과는 진행 방향이 다릅니다. 북북동 방향의 주향이동 단층 또는 서북서 방향의 주향이동 단층 두 가지의 가능성을 제시를 해서 북북동 방향의 단층이 기존에 조사된 바 있어서 그 단층에 조금 더 주목해서 이 단층은 충남 부여에서 전북 부안 변산반도까지 분포하는 걸로 알려진 하멸 단층입니다. 지난 1994년 학계에 보고됐는데 그 이후 추가 연구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YTN 데이터랩이 지진 관측을 시작한 1978년 이후부터 한반도에 발생한 역대 지진을 살펴봤습니다. 큰 규모의 지진은 한반도 남동부, 동해안 주변과 북한 평안도 지역에서 주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서해안 내륙에도 작은 규모의 지진은 계속 있었습니다. 이번에 지진이 난 부안 지역 진앙을 중심으로 반경 50km에서 일어난 역대 지진을 살펴보니 2015년 12월 22일 규모 3.9의 지진을 비롯해 3.0 이상인 지진이 9차례 더 있었습니다. 1978년 충남 홍성에서는 역대 규모 8위에 해당하는 5.0 규모 지진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속리산 이론에 우리나라 내륙에서는 지진 발생 빈도가 되게 높은 지역에 해당이 되는데요.
바로 그 지역의 끝단에 서쪽 끝단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진 발생 빈도 측면에서 보자면은 낮은 지역이 아닌데요. 그것은 역으로 얘기하자면은 이번 지진에 의해서 배출된 응력이 주변 지역에 이제 새로 쌓이게 되고요. 지진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단층 구조를 파악해야 하지만 국토 대부분이 딱딱한 안반으로 덮여 있는 데다 경사가 많고 인구가 조밀해 지질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이번 지진을 포함해 이렇게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규모가 큰 지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한반도가 더는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지진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야간 자율학습을 하던 고등학생들이 사이렌 소리와 함께 몰려나와 황급히 밖으로 나갑니다. 지난 2016년 관측 이래 역대 최대였던 규모 5.8의 지진이 경북 경주시를 강타한 겁니다. 강진은 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해엔 규모 5.4의 지진이 경북 포항을 강타했습니다. 당시 지진으로 이재민 1,900여 명과 850억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고 수능 연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규모 4.0 이상의 지진은 2011년 6월 17일 인천 백령도 지진 이후로 모두 20차례 발생했습니다. 육지에서 발생한 것만 9건이나 됩니다. 특히 2016년 경주 지진 이후로 인근 지역에선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한 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근처에서도 한 건이 추가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전북 부안 지진처럼 규모 4.5 이상 지진은 지난해 5월 15일 강원 동해시 북동쪽 바다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한 지 1년여 만으로 육지 기준으로는 2018년 2월 11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4.6 지진 이후 6년여 만입니다. 전문가들은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가 한반도에도 영향을 줬다며 앞으로도 큰 지진이 우리나라에서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4점대, 5점대, 6점대 초반 이런 지진들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더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주요 시설물들에 대해서도 지진에 대비할 수 있게 확실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이른 오전 휴식을 취하고 있던 동물들도 지진 발생을 전후해 화들짝 놀라는 모습이 YTN을 통해 들어온 제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동물들은 지진을 예측한다는 속설처럼 지진 발생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걸까요? 김영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전북 부안 일대를 뒤흔든 4.8 규모의 지진. 한가로이 쉬고 있던 동물들도 처음 경험하는 듯한 흔들림에 화들짝 놀랍니다. 느긋하게 여물을 씹던 축사한 소들도 놀라서 혼비백산. 마당을 지키고 있던 백구도 흔들림을 느낀 듯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사람보다 미리 진동을 감지한 걸로 보입니다. 못 가는 거야, 뭐가. 경보 떴어, 경보파가. 작은 충격에 반려견의 움직임이 먼저 시작되고 뒤이어 큰 충격음이 들린 뒤에야 놀란 주인 모습이 창문에 비칩니다.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가 지진을 미리 알아차린 것 같다는 내용의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강한 진동과 거의 동시에 고양이의 이상 행동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고양이가 지진을 먼저 느끼고 좀 어딘가 숨어버렸다고 이렇게 하셨다고 예. 하는데 맞습니까? 우리 고양이가 휙 지나가길래 이게 뭔가 해봤더니 그때 그냥 우당탕 쓰더라고. 진동이 느껴지기 한 몇 분 전에 그런 건가요? 그 동시에 그런 것 같은데. 실제 반려동물인 개나 고양이가 사람보다 먼저 지진을 알아차린다는 속설도 있는데 이는 지진의 파동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지진에는 P파와 S파가 있는데 P파는 진동이 약한 대신 전파 속도가 빠르고 S파는 속도가 느려 더 늦게 도달하는 대신 진동이 강합니다. 감각이 발달한 동물의 경우 사람은 느끼기 힘든 P파를 먼저 감지하기 때문에 한 박자 빠른 이상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동물들의 감각이 우리가 인간들의 느끼는 그런 감각보다는 지진파나 자기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빨리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실제 과학계에서도 심심찮게 관련 보고가 올라오곤 있지만 신뢰성은 부족합니다.
지난해 2월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진도 7.8 강진 때도 새들의 이상 행동이 먼저 관측됐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는데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를 통한 지진 예측 가능성을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한국재난정보학회 역시 지난 2017년 논문에서 동물들의 이상 행동과 지진 발생의 인과관계는 과학적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40개 의대 교수단체인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전면 휴진에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오는 18일 예고된 대한의사협회 전면 휴진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이 지난 9일 회원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전면 휴진을 결정할 당시 전의교협은 대정부 투쟁 기조를 지지하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의대교수 비대위가 오는 17일 무기한 전면 휴진을 예고한 것을 시작으로 성균관대, 고려대, 연세대 의대교수 비대위 등으로 이 집단 휴진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이어 부산 지역 대학병원 교수들도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오는 18일 집단 휴진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부산대병원 의대 교수협의회가 지난 10일에서 12일 교수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330여 명 가운데 65.4%가 집단 휴진 동참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아대병원 의대 교수협의회도 같은 설문을 진행해 70%가량이 휴진에 참여하겠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휴진하더라도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필수 부서 진료는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법정단체인 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이처럼 진료 거부를 예고하고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병황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마치고 서울대,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결의했다며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전 실장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돼 있고 위반에 따른 벌칙도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 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건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임산부를 진료하는 분만병원 140곳은 환자들을 위해 정상 진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각 의대 병원 교수들 역시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물 단식 다이어트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은 물 중독 부작용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다른 식품 섭취 없이 물만 마시는 다이어트의 경우 인체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인 이 물 중독의 경우 과도한 수분 섭취로 혈액 나트륨 농도가 낮아져 부종과 발작은 물론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만큼 물 단식을 통한 극단적인 체중 감량을 결코 시도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카자흐스탄 동부 지역 리튬 광산의 독점 탐사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12일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한 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에서 카자흐스탄 바케노 리튬 광구의 4곳의 하층토를 단독 탐사할 수 있는 사용권을 부여받는 내용의 다자간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질연은 올 하반기쯤 이 광구의 리튬 분포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정밀 탐사를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쯤엔 탐사 시추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지질연은 바케노 지역에 묻힌 리튬이 2만 5천 톤 정도로 추정된다며 이는 전기차 330만 대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장미꽃잎과 똑같은 향기 성분을 가진 식물세포 배양체를 유도하는 기술이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개발됐습니다. 이번 성과로 국산 화장품의 원료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부가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탐스럽게 피어난 이 장미는 오로지 이 온실에서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농진청이 보유한 우수 품종 가운데 하나지만 꽃잎수가 적고 절하디 보존 수명이 짧아 애석하게도 상품화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향기만큼은 최상급으로 세계 명품 향수에 쓰이는 향에 견줄만 합니다. 이 장미의 향기만을 활용할 수는 없을까? 국내 연구진이 꽃잎에 생장 조절 물질을 첨가하고 배지에 꽃잎 표면을 맞닿게 하는 방식으로 세포 배양체 유도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기존 장미꽃과 똑같은 향기 성분을 최대 59% 보유하고 관련 유전자 4종도 안정적으로 발현한 세포 배양체가 탄생했습니다. 실제 꽃잎과 똑같은 향기를 온전히 보존하면서 세포 배양에 성공한 건 세계 최초입니다.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플랜츠에 실렸습니다. 인공적으로 배양하다 보니까 얘가 우리가 원하는 성분을 대량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국립원의 특작과학원은 세포 배양체 12종을 증식한 뒤 생물 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기탁했습니다. 또 꽃잎 세포 배양체 2종을 국내 업체와 함께 화장품 소재로 특허 출원했습니다. 외국으로부터 향을 수입할 경우는 로열티를 지불하게 됩니다. 근데 국내산 장미 세포로 만들게 되면 로열티를 지불하지도 않고 충분한 부가가치가 있는 성분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국산 화장품 원료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이번 성과는 원료의 국산화와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네, 기상청은 고기압에 따른 강한 햇볕과 승온 효과로 무더위가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더위는 주말 비가 내리며 다소 누그러지겠다고 내다봤습니다. 기상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햇볕과 고온이 축적된 가운데 고온 다습한 공기가 유입됐고 서풍이 산맥을 넘으면서 기온이 더 오르는 승온 효과가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해안과 산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넘어섰고 35도 이상의 폭염을 보인 지역도 있었지만 예년에도 5월 폭염특보가 발령된 적이 있다며 이례적인 폭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이어지는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는 토요일 경상권을 제외한 전국에 비가 내리며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기상청은 14일 밤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15일 중부지방에서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고 충청, 남부 내륙에서도 소나기가 지나면서 낮 최고 기온이 27도까지 내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벤처 1세대를 이끈 정문술 카이스트 전 이사장이 향년 86세로 별세했습니다. 고 정문술 이사장은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미래산업을 창업해 한국의 벤처 1세대를 이끌었고 국민은행 이사회 의장과 카이스트 12대 이사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고인은 국내 최초로 카이스트에 515억 원의 개인 고액 기부를 통해 바이오 뇌공학과 문술 미래전략대학원 설립에 기여했으며 과학기술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과학기술 훈장 창조장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연결식은 15일 건국대학교 병원에서 진행되고 고인의 유해는 서울 추모공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검색 순위를 조작해 소비자를 기만한 쿠팡이 1,400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 조치됐습니다. 1,400억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체에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입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 시장 1위 사업자인 쿠팡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후기와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자기 상품만을 검색 순위 상위에 올리는 위계 행위를 해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쿠팡의 상품이 입점업체의 상품보다 더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해 쿠팡 상품을 구매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은 직매입 상품과 PB 상품의 검색 순위 점수를 1.5배 가중하는 등 3가지 알고리즘을 이용해 중개 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 개가 넘는 자기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습니다. 또 2,000명이 넘는 임직원이 PB 상품에 긍정적 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7천여 개의 PB 상품에 평균 4.8점의 별점을 부여해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되기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쿠팡은 이 같은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쿠팡의 랭킹은 고품질의 저렴한 상품을 빠르게 추천하는 서비스라며 고객도 이런 로켓 배송 상품 추천을 당연시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로켓 배송을 소비자 기망 행위로 판단하며 전 세계 유례 없이 상품 진열을 문제 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이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 고발까지 결정한 건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행정소송으로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이 저가를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 공세에 대해 관세 인상칼을 빼들었습니다.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을 평균 21%포인트나 추가 인상 예고하자 중국은 전형적인 보호 무역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평균 21%포인트 추가 관세를 부여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가 정부의 과도금을 과도하게 받아 역내 시장 경쟁을 왜곡한다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한 EU는 8개월 만에 이같이 잠정 결론을 내고 해당 업체에 통보했습니다. In particular, this value chain benefits from unfair subsidiarization, which is causing a threat of economic injury to EU battery electric vehicles producers. 이에 따라 업체별로 비아디와 지리, 상하이 자동차는 각각 17.4%와 20%, 38.1%포인트 더 올린 개별 관세가 적용됩니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나머지 업체에는 일괄적으로 38.1%포인트의 추가 관세율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현재 EU는 모든 수입차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중국산 전기차는 유럽산 대비 20%가량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 관세율을 평균 20%로 정한 것은 이 같은 가격 격차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번 임시 조치로 다음 달부터 상계 관세가 적용되고 올 하반기 EU 27개 회원국이 승인하면 향후 5년간 시행이 확정됩니다. 중국은 이번 반보조금 조사는 전형적인 보호무역이라며 즉각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违背市场经济原则和国际贸易规则，损害中欧经贸合作和全球汽车产供链的稳定，最终也会损害欧洲自身的利益。 중국 상무부는 개별 기업들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EU의 조치는 지난달 미국의 중국산 전기차 견제 행보에 동참하는 것으로 미중에 이어 유럽과 중국 간 무역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고 외신들은 내다봤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중국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스티커북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서울시는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완구와 유아용 섬유 제품 11개를 조사한 결과 알리에서 팔리는 스티커북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269배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룡 발굴 완구는 도구 끝부분이 날카로워 아이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습니다. 시는 다음 주에는 일회용 컵과 빨대, 냅킨 등 위생용품을, 넷째 주에는 어린이 섬유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나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면 휴진을 선언하는 대학병원들이 늘어나면서 환자 본인은 물론 환자 가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경증은 동네 의원을 이용하면 되지만 응급이나 중증의 경우에는 전문의들이 진료하는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종합병원은 320여 곳, 전문병원도 100여 곳이 넘는데요. 대한전문병원협회 홈페이지에서 내 집 주변에 정상 진료하는 전문병원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